이번 4강은 건설 원가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지금 1, 2, 3강 시작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 관한 이 원가 계산이라는 것, 실은 건설회계 세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원가 계산에 대해서 우리 22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죠. 건설회계의 시작과 끝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인 건설 원가 계산은 건설회계 세무의 근간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도급 현장과 분양 현장이 있다. 그리고 이 도급과 분양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원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재무제표나 나중에 나타나는 정보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검증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4장은 우리가 4강은 이것처럼 거시적인 접근 또 큰 틀의 회계 처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5강에서는 이제 아주 요소별로 회계 처리에 관한 붕괴 실무를 일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에 나와 있는 1번 건설 원가 계산의 명제 3개. 이 명제는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3가지 읽어보죠. 제1조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낸다. 단 간접비 배분은 빼고 왜 간접비 배분은 빼야 되느냐. 우리가 원가 계산을 쭉 같이 연구를 하면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거고 제2조 건설 원가 계산은 건설회계 기본이고 건설 원가 계산의 끝은 건설 손익의 인식이다. 우리 건설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건설 손익의 인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손익의 인식이 바로 건설 원가 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하는 것을 보면 이 건설 원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3조 건설 원가 계산은 갭, 즉 기업회계 기준 또 기준서 12호, 18호 이것들과 법인세법 그리고 부가세법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관리해야 된다. 한쪽만 만족시키고 한쪽은 나중에 하지. 이래가지고는 대단히 건설회계의 틀이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한 번의 1회의 영수증빙의 수치나 또 거기에 대한 교부, 그것에 대한 장부정리의 출발인 전표의 작성 이런 것들이 단 1회로서 끝나면서 전체적인 틀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원가 회계란 것은 뭐냐? 이 뜻이 건설업 고유의 원가 회계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원가 회계 제도라는 것은 결국 제조 기업의 원가 회계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가서 그놈이 제공품이 됐다가 또 반제품이 됐다가 제품이 되나 이러한 구조에 관한 원가 계산의 틀이 전통적인 원가 계산이죠. 그러면 그러한 원가 계산의 틀을 어떤 모습으로 개별 원가 계산에 적용된 우리 건설 원가 계산에 접목할 거냐 라는 것이 우리 건설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최대의 과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건설 회계를 하면서 이 공정타당한 원가 계산의 틀이 아주 획일화되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놈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 제조 원가 계산을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목적물인 도급과 분양이라는 건설 목적물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정확히 만들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다 틀이 짜져 있으니까 그 완성된 틀을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다음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익혀나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원가 계산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칠판에 정의를 적어놓고 하나씩 출발해보죠.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원가를 원가 대상에 원가를 원가 대상에 집계하고 배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도 이러한 정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건설 원가 계산을 할 때도 이러한 정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금융업에 있어서의 원가 계산할 때도 이러한 정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원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원가 대상은 과연 무엇이냐? 건설회사의 원가 대상은 뭘까? 그리고 나서 어떤 원가는 집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원가는 배분을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를 알면 건설 원가 계산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번 그림을 보시죠. 3. 자산, 원가, 그리고 비용이라는 그림. 보시면 이건 그림 그치도 않은 그림이죠. 이 그림은 그림도 아닙니다, 실은. 근데 원래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원래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땅입니다. 토양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이러한 나무가 서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독버섯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수레가 하나 있어서 이 수레가 팔려나가는 이러한 것을 제가 원래 그리려고 했는데 모양새가 이래 됐어요. 제가 건설 원가 계산을 한 20여 년간 강의를 하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러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 그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처럼 내놨는데 위 그림은 한글 버전, 아래 한글이죠. 한글 버전 얼마로 몇 초로 만들어진 걸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면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맞추면 제가 쓴 건설회계 입문서가 있는데 1년간의 건설의 여행을 공짜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온라인이니까 글을 받을 기회는 없겠습니다만은 요 지금 그림이 한글 버전 얼마냐? 이것이 한글 1.5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글이 1.5이는 곡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 뿐이죠. 그럼 제가 왜 우리 원가 계산 시간에는 이 얘기를 꼭 하느냐? 그 오래전에 그렸던 그림이 지금 2000년대가 지나서 2010년을 향해 가는 이러한 시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공정타당한 틀, 우리가 지금 하는 4강, 5강에 대한 공정타당한 틀을 단 한 번만 익혀놓으시면 다른 기업회계나 또는 법인세나 부가세나 노상 자구일라만 바뀌는 그런 것들하고 달리 전혀 불변의 그러한 원가의 공정타당한 틀을 익혀서 업무에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그림은 10년, 20년 된 이 그림을 계속적으로 교재에 실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 한 2강, 합쳐서 한 1시간 정도 되겠죠. 그 강의를 우리가 집중하시면 원가 얘기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원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원래 이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양분이 많아요. 거기서 씨앗을 뿌려서 요 씨앗이 요 자양분을 먹으면서 나무가 자라. 그럼 이 자란 나무를 사장님이 그거 이제 깨서 팔아도 되겠다 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을 깨어서 장작으로 보죠. 그럼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 목적물은 뭡니까? 이 나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씨앗이 원래 우리의 자산인 이러한 땅에 있는 토양을 먹고 자라는 거죠. 우리가 대차대조표 공부하실 때 자산이라는 것은 원래 차변에 있었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이 우리의 토양인 자산이 이 씨앗이 먹고 자랐으니까 차변에 있던 것이 대변으로 날아갔잖아요. 그죠?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는데 보니까 이것이 씨앗이 먹고 자랐으니까 요 씨앗이 새로운 우리의 영업 목적물인 나무를 키우면서 요놈이 없어져 줬네요. 그죠? 이렇게 주요 영업 목적물을 키우면 즉 공헌하면서 사라져준 없어져준 이 자산. 이 자산은
우리의 새로운 물건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투입하는 자산 또는 늘어나는 부채를 우리는 원가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지출 가운데 그 현장의 건설 목적물인 도급과 분양의 목적물을 키우는데 공헌하면서 살아준 자산들, 사라져준 놈들은 전부 다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요놈은 똑같은 토양을 먹고 자라면서 독버섯입니다. 이 독버섯은 나중에 우리한테 돈을 가져다 줄 수 없잖아요. 치우는데 돈이 더 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키우면서 날아간 자산은 우리가 원가라고 하지 않고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회사의 자산인을 쓰여져, 소위 출금전표입니다. 현장에서 출금전표가 왔다. 그러면 그 출금전표가 어떤 형식으로 회계의 절차, 즉 아까 우리가 큰 회계의 틀, 전표입력부터 재무제표 기억나시죠? 그 전체 틀을 흘러가야만이 얘가 자기의 생명을 합리적으로 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 지금 우리의 자산이 새로운 자산으로 창조됐다가 이 새로운 자산이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팔아먹어도 좋겠다 해서 팔려나가면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팔려나갈 때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수익, 매출이라고 칭하는 거죠. 매출. 돈이 들어오든지 외상 매출금이 되든지 공사 미수금이 되든지 분양 미수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수익을 일으키면서 이제 뭐가 나갔습니까? 요거를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팔아먹었죠. 요 팔아먹은 놈은 과연 뭐냐? 이 팔아먹은 것, 즉 각종의 원가가 이쪽으로 원가라는 새로운 이 자산이 대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때 비로소 이 수익에 매칭되면서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요것이 매출일 경우에 요 비용 이름을 매출 원가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요. 그죠? 매출 원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은 뭐냐? 지가 원가가 돼서, 즉 새로운 자산이 됐다가 그럼이 우리 회사의 주요 영업 목적물로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그것과 매칭되면서 매출 원가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흐름이 저원가의 가장 좋은 생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원가 또는 비용의 자산의 한 살이다, 변태다 이런 이제 말을 통상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지출 가운데 지금 같은 원가를 찾았습니다. 즉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사라져준 각종의 자산과 늘어나는 부채를 찾았어요. 그러면 저 원가를 이제 요는 요 나무에 모아줬잖아요. 이게 나무가 썼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나무가 원가 계산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회사에서 이런 나무 역할을 하는 것은 뭘까를 보면 건설회사에서 나무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도급 현장에서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현장. 분양 현장에서도 역시 그 현장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분양이라는 것은 무슨 재벌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1000가구를 지었는데 1000가구를 통째로 다 사겠어요. 그죠? 그런 건 아니니까 분양 현장에서의 원가 대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팔리는 그 가구, 판매 목적이 되는 그 가구 하나하나가 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 분양 현장은 벌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양 현장은 벌집이다. 여러분들도 도급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현장이고 분양 현장은 벌집이다. 그 많은 벌집들이 모여서 하나의 현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 벌집에 대한 1차적인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역시 벌집 전체, 이 분양 현장을 가지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지출 가운데 그 현장에 도움을 주면서 사라져진 지출. 이것은 원가. 그러면 그 현장이란 건 뭐냐? 지금처럼 도급이면 도급 현장, 분양이면 분양 현장.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집계와 배분은 뭘까? 보면
우리가 방금 지웠습니다만 나무 그림에서 그 자산이 사라진 원가가 나무로 간 게 확실하잖아요. 나무로 보냈죠. 어디서 발생한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비라고 하면서 집계를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말을 하면 어떤 현장에서 발생한 매입세금 계산서가 왔다 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전산으로 입력을 하실 때 현장 코드를 집어넣었어요. 1024, 2057 집어넣는다라는 얘기는 이 원가는 그 현장에서 발생했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갖고 우리가 직접비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산에서 입력을 하시는 그 순간에 현장 코드를 입력을 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그 현장에 직접비로서 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집계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원가는 원가인데 어느 현장하고 직접 관련된 것을 모르겠어요. 또 관련된 현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장이라고 코드를 못 쳐주잖아요. 그러한 것을 갖고 우리가 간접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비는 원가 계산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공사 직접비를 기준으로 쫙 전체 현장으로 풀어주는 그러한 간접비 배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설 원가 계산이라는 것에 관한 그 틀을 한번 다시 22쪽을 펴놓고 쭉 훑어내려오겠습니다. 자, 22쪽을 보시면 건설 원가 계산이란 먼저 원가 대상을 설정하는데 도급 건설 같으면 도급 현장, 분양 건설 같으면 분양 현장 또는 분양 가구를 즉 벌집이죠. 벌집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벌집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 23페이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아주 우습고 그런 그림이지만 우리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원가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서 지출 전표가 올라왔을 때 그 전표가 과연 원가성이 있느냐? 없으면 손실이죠. 곧바로. 원가성이 있으면 이제는 그 현장에 원가로서 기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가들이 이제는 우리 회계라는 것은요, 정리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치 거래 전표만 우리가 현장을 모으더라도 경우에 따라는 수백 장, 많게는 수천 장, 수만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장부에 정리 안 하고 쭉 처리를 해놓고 있으면 그것이 누가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입이라는 틀을 통해서 자꾸 정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생한 원가를 현장에 집계하고 배부하는 절차도 역시 정리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발생 형태별로 원가를 모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계, 특히 건설 원가의 특성이 여기서도 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원가가 발생했다. 그 원가가 과연 무슨 원가냐? 봤더니 그 원가가 알고 봤더니요. 그 현장에 보니까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이 눈에 보여요. 그런 걸 우리가 재료비라 그런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그 현장에 가서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사람한테 주는 돈은 우리 직원한테 주는 돈은 노무비라 그럽니다. 다음 세 번째가 건설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조기업에서도 외주비가 있습니다. 외주가공비라 그래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 외부에서 가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지출이 있습니다만은 건설회사에서는 우리가 각종의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숫자를, 비율을 하도급업자라든지 아니면 같은 일반 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 가운데서도 법정인 서식을 갖출 경우에 일부를 반드시 일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하청 또는 하도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계정이 외주비가 되겠습니다. 이 외주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원가 계산 다음 기회에 아주 충실하게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정이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노무비라는 계정이나 경비라는 계정은 없습니다. 회계 처리하실 때 노무비 이렇게 치는 계정이라든지 경비 이렇게 하는 계정은 없어요. 노무비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급여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급여라는 것은 월급 받는 사람들. 또 임금 해가지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뭐 이렇게 정리를 더 나가서 퇴직급여. 뭐 더 있다면 상여. 이런 이름으로 회계 처리가 될 뿐이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전부 다 노무비다. 이런 개정으로 한 틀로 다시 이합집산에 대해서 모이는 것일 뿐입니다. 노무비라는 개정은 없습니다. 그죠? 경비도 마찬가지죠. 경비라는 것은 적게는 한 20, 30개 개정, 많게는 한 3, 40개 개정이 쭉 회사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임차료 이렇게 아주 많은 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정들을 전부 뭉쳐서 경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비라는 개정 자체는 없죠. 그죠? 이런 모습으로 원가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소팅을 하는 겁니다. 소팅해서 그리고 얘들을 이제 그 현장에서 발생하면 집계를 하고 이렇게 소팅했는데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면 간접비라는 원가풀에다가 다시 모아놨다가 간접비 배부를 통해서 쭉 현장으로 풀어주면 즉 A라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던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는 그 현장에 곧바로 모아주고 어느 현장에서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원가는 분명히 원가인 것들은 별도 풀에 모았다가 결산 시점에 쫙 풀어주면 다시 여기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결정된 것을 우리가 그 현장의 원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시면은 발생 형태별 분류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한 20-30%를 점합니다. 중요한 거죠. 이때는 반드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해서 현장별 코드를 분명히 명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현장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나간다 하는 것이고요. 노무비라는 것은 원가의 한 10% 내외가 됩니다. 물론 실은 노무비라는 것이 우리 노무비뿐만 아니라 이 외주비도 결국에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도 노무비가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전체 노무비 비율은 엄청나죠. 그러나 이제 외주비에 있는 노무비는 그냥 외주비로 갈 뿐이니까 순수 노무비가 한 1-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비라는 것은 원가 성이 있는 인건비로서 만약에 영업부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중역실에 있는 뭐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급여, 우리 경리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무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판매 관리비라는 단기 비용 처리되는 그러한 회계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 메모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중소업체인 경우에 노무비에 대한 관리가 의외로 아주 좀 부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라는 것도 현장별로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2007년도부터 물론 2006년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사 의무가 나타났습니다만은 2007년도는 이제 가산세가 2%라는 엄청난 가산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각 현장에 대한 우리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사 제출 부분도 반드시 정리해서 에러가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무비라는 것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때 우리 세법에 보면 그 소액부징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원천 징수할 때 금액이 1,000원이 안 되면 즉 1,000원 미만이 되면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안 해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한 번 매일매일 일당을 지급하는데 일당이 107,777원이 안 되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게 없죠. 그죠? 그러한 모습을 써서 실은 원천 징수에 대한 절세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노무비를 지급할 때는 차변에 임금, 대변에 현금 예금 또는 전도금 그리고 예수금을 기재를 하는 그런 틀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외주비. 공사원가 중에서 한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계정이고 특별히 선금이라는 것. 우리가 이 국당법에 의해서 소위 국가관하고의 계약을 할 때 선금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민하고 계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선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하도급업자한테 청구받고 지급할 때는 외주비가 아니고 단순히 공사 선급금 이렇게 처리하셨다가 나중에 기성금으로 우리가 정산될 때 외주비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비에 대해서도 원가의 한 10% 내외를 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외주비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분명히 수취할 수 있는 자재 같은 경우는 가공이나 허위 자료라는 거, 자료상 자료 쪽에만 개입이 안 되면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은. 그런데 경비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원가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적격 증빙에 대한 조치,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러한 현장 관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올해는 5만 원, 또 2008년도에는 3만 원, 2009년도에는 만 원이라는 그러한 경비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취해서 우리가 증빙굴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증빙관리가 돼야 되겠고요. 특별히 세금 계산서를 받으실 때 처음 거래자라든지 혹시나 조금 행동이 이상하다라든지 이러면 반드시 그자가 과연 살아있는 일반 과세업자인지에 대한 검증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홈택스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면서 원가의 정산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가 쭉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2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것들이 돈이 지출되고 원가가 쌓이면서 아까 나무 그림처럼 그 돈이 지출되고 원가가 쌓이면서 하나의 나무가 자꾸 형성돼 가잖아요. 그 나무가 형성돼 나가는 것이 바로 결산에 관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라는 발생 원가가 그 원가 대상의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세세 공정에서부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쭉 나타나서 합쳐지면 그것이 원가가 집계가 되면서 이제 본사의 간접비가 배부가 되면서 그 결과물로 뭐가 되느냐. 현장이 공사 중일 때 결산에 도래하면 도급 현장의 미성공사. 또 현장이 분양 현장이라면 미완성 주택이나 미완성 상가라는 그러한 계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계정으로 가는 순간까지가 바로 원가 계산의 종착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가 계산이 딱 끝나면 그때서부터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건설 손익의 인식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데 대한 우리 의미,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6강, 7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정리하는 방법, 즉 분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 강 말미에 즉 27페이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흘러가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를 보시죠. 현장 공사 원가 계산이 흘러가는 거, 이제 현장 공사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가 모인 놈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별도의 나무가 됐다가 나무가 탁 잘라져가지고 이제 매출 원가, 즉 쭉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회계를 깊이 있게 접근을 하셨으면 충분히 아실 주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처음 전해드렸던 분들은 이 회계의 이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지금 입장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원가의 결산 처리 방법, 원가의 결산 과정에서의 흘러가는 길,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물론 회계 처리는 그 다음 강에서 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왔다. 그럼 재료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재고자산입니다. 재료를 사오면 이 재료는 결산 입력이라는 기말 재고자산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료비라는 비용, 즉 원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나 임금이나 상여나 퇴직급이란 이러한 숫자들은 회계 처리되는 순간에 그 자체가 원가 계정은 비용 처리로 되는 그 원가 계정이 되면서 얘들은 노무비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외주비라는 것 역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 순간에 그것을 입력을 하는 순간에 곧바로 외주비라는 별도의 중간 항목으로 다시 한번 이첩이 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나 사무용품비나 임차료나 장비비나 무슨 가설제 임차료나 이런 모든 금액들이 회계 처리되면서 얘들은 경비라는 큰 틀로 모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나무 그림을 보면 얘들이 뭐겠어요? 결국 자재를 산다면 돈이 나갈 것이고 노무비를 준다면 돈이 나갈 것이고 외주비를 준다면 돈이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돈이 나가는 자산이 빠져나가는 의미지만 걔들이 결국 뭐를 만들고 있나요 지금? 이 현장이 만약에 도급 현장이다. 나무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도급 현장이다 그러면 이 돈이 빠져나가고 이것들이 우리 자산이 축 내면서 나가면서 이 도급 현장을 키워주고 있죠. 그죠? 기성을 자꾸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도급을 키워주고 있어요. 그럼 얘들은 이 도급 현장의 원가가 되는 거죠. 또 이것이 만약에 도급 현장이 아니라 우리 자체공사 분양 현장이다. 그러면 얘들이 쭉쭉쭉쭉 나무가 토양을 빨아먹듯이 얘들이 쭉쭉 자산이 쭉쭉 차변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재료가 들어오고 또 노무비가 생기고 외주비가 생기면 자꾸 빠져나간다 이 말이지. 대변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아파트 현장에서 밑에 기반시설이 되고 아파트가 자꾸 지어 올라가고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한 새로운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건설 목적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자산이 창조되는 이 상태가 원가인 것이고 요 원가 계산의 결과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산대체라는 점표를 통해서 이 도급 현장으로 모여지면 걔들은 아이고 지금 그 현장 우리가 도급 공사 중입니다 라는 계정으로 모아준다 이 말이죠. 그 모아주는 계정을 미성공사라고 합니다. 즉 도급 현장에서의 공사가 모아지는 장소는 미성공사입니다. 그 다음 분양 현장에서 원가가 쭉 모아지는 것은 뭘까? 분양 현장이 만약에 주택 현장이다. 그러면 미완성 주택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쓰고 우리 회계에서는 이름을 계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계정을 쓰고 만약에 이것이 상가면 미완성 상가를 쓰고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회사가 정말 자체 현장에서 한번 그 브랜드를 막 외부에다 나타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재무제표에 미완성 무슨 브랜드 이름을 써도 돼요. 계정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급 현장과 분양 현장에 만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에 이게 어차피 결산 시점에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결산 시점에 하는데 결산이라는 건 뭐냐?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산이 딱 된다. 그 순간에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쓰는 돈만 나타낼 거냐? 아까 보셨죠? 나무가 자랐어. 사장님이 이거 깨서 팔아도 돼. 소위 그것으로 회계에서는 크리티컬 이벤트라고 합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실현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럼 그 시점에 그 나무를 파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런 나무가 대충 자라 있는데 아주 만들고 있잖아요. 이 만들고 있는 것을 팔아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 팔아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고 하고 다 만든 다음에 넘기는 거 이것을 완성 기준이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넘겨줄 때 하는 걸 인도 기준으로 한다. 그러한 것들이 소위 매출을 잡는 방법인데 그러한 수익의 인식 방식에 따라서 미성공사가 만약에 이번에 팔리고 매출 인식합시다 라는 모습이 된다면 얘들은 바로 매출 원가로서 이름이 공사 원가가 되는 거고요. 이 집도 만들다 말고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면 얘들도 매출 원가로서 이름은 분양 원가가 된다. 공사 원가, 분양 원가는 뭐하고 매칭이 되겠습니까? 공사 원가는 바로 공사 수익과 매칭이 되고 분양 원가는 분양 수익과 매칭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이러한 전체의 흐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계정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T 계정을 그려놨으니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걸 이해를 하시면서 전체 드라마 쭉 짜보시면 건설회사에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되었다가
그 나무가 잘려서 팔려나가는 그러한 흐름이 이런 모습으로 회개 처리가 되는구나.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지금 제가 책에 적어놨던 우리 강의록에 적어놨던 이러한 붕괴요. 이러한 붕괴를 여러분들 실무자가 직접 손으로 해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거 누가 다 합니까? 전산에서 다 해줘버려요. 우리가 해볼 기회가 없어서 이것을 실제로 입력을 안 해보시지만 나중에 전산 프로그램에서 결산 다 하시고 결산 전표를 쭉 한번 끌고 내려와 보시면 이러한 붕괴들이 차변, 대변 섞여가면서 쭉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건설공과 쪽에 처음 접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